춘천의 가을 아침은 언제나처럼 호수처럼 고요했다. 의암호의 차가운 수면 위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소양강 줄기를 따라 도시의 품으로 스며들었다. 박서연 여사는 넓은 거실 창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공지천 유원지의 단풍나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진홍빛과 주홍빛으로 제 몸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 강렬한 색채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온전히 맺히지 못했다. 올해 68, 한평생을 춘천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교단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5년 전 든든했던 버팀목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로 제 둥지를 튼 하나뿐인 아들 민준의 발길마저 뜸해진 뒤 이 32평 아파트는 그녀에게 사막처럼 넓고 적막했다. 때로 고요함은 안식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벽면을 채운 빛바랜 사진들이 그 외로움을 증명했다. 남편과 함께 웃던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서울 사는 아들 민준 내외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의 환한 미소가 담긴 액자들.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은 오히려 현실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비슷했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다정한 물음 뒤에는 언제나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길게 통화할게요. 이만 끊어요. 라는 성급한 마무리가 따라왔다.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고개를 들었다. 제 앞가림하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늙은 어미의 외로움까지 챙기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서연아, 너 그러다 말라 죽겠다. 사람이 좀 활기가 있어야지. 뭐라도 좀 해봐, 응? 노인복지관 서해교실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최수진 여사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은 박서연과는 달리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서인지 생활력이 강하고 세상 물정에 밝았다. 그녀는 얼마 전 복지관에서 열린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고 온 뒤 박서연에게 신세계를 보여주겠다며 성화를 부렸다. 이것 좀 봐. 황혼의 로맨스라는 앱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그런다더라. 너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박서연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 징그러워라.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니. 하지만 수지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박서연의 낡은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는 능숙하게 앱을 설치하고 억지로 프로필 사진까지 찍어 올렸다. 춘천 거주 68세, 교사 출신, 문학을 사랑하며 조용한 만남을 원합니다. 박서연은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역할에 익숙했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이고 다가와 준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을 자극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앱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박서연은 역시나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부끄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앱의 존재를 잊어갈 무렵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던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님께서 회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앱을 열었다. 메시지 창에는 낯선 이름과 함께 정중한 문장이 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연 선생님. 우연히 프로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문학도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선생님처럼 지적이고 아름다운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하며 현재는 멀리 베트남에서 작은 섬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은 눈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이 보였다. 박서연은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정중하고 교양 있는 말투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부족한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멀리 이국 땅에서 사업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춘천의 고요한 아파트와 베트남의 뜨거운 태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그 순간 알지 못했다. 그 다리가 그녀를 잇고 있던 설렘의 세상으로 이끌지 아니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릴지. 그녀는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온기에 가슴이 부풀어 오를 뿐이었다. 이준호와의 대화는 가랑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 박서연의 적막한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아침과 저녁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 춘천의 날씨는 어떤지,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시시콜콜한 질문들이었지만 박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다정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을 베트남 호치민에서 20년째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교포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 베트남으로 건너와 억척같이 사업을 일궜다고 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외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과 함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박서연은 그에게서 자신과 닮은 그림자를 보았다. 선생님의 메시지는 마치 한 편의 시 같습니다.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아본 영혼의 동반자가 아닐까요? 그의 말은 능숙한 세공사의 손길처럼 박서연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시집을 다시 꺼내 읽었고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과의 추억, 교직 시절의 보람과 고충, 그리고 서울 아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털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곧 데이팅 앱을 떠나 카카오톡으로 대화의 무대를 옮겼다. 스마트폰 액정에 노란색 말풍선이 뜰 때마다 박서연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홍조와 함께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그가 아름다운 노을 사진과 함께 정지용의 시 향수 한 구절을 보내왔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지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박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답장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한 구절을 적어보냈다. 그들은 그렇게 시와 음악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 사람은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귀신같이 알았죠.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훗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그렇게 진술했다. 그 모든 공감과 이해가 자신을 오가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터치라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관계가 깊어지자 그는 통화를 제안했다. 선생님의 고운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박서연은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연결된 첫 통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고 부드러웠다. 국제전화라 그런지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베트남 현지 통신 사정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서연의 목소리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다고 칭찬했고 박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짧은 통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심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부탁을 꺼냈다. 서연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장인이 만든 자개 보석함인데 선생님과 꼭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보내려니 통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수수료 1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해외 계좌라 바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먼저 납부해 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바로 한국 계좌로 2배로 갚겠습니다. 제 작은 성의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박서연은 순간 돈이라는 말에 멈칫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2배로 갚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게다가 고작 15만 원이었다. 그녀는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준호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선생님은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천사라고 말했다. 물론 그가 약속했던 자개 보석함도 2배의 돈도 결코 도착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통관이 늦어지나 보다라고 애써 생각하며 차마 그에게 먼저 묻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판 함정의 시작이었다. 서연아, 너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네? 연애라도 하니? 노인복지관 휴게실에서 최수진 여사가 커피를 건네며 짓궂게 물었다.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준호 씨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멋진 분과 매일 연락하며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곧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최수진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뭐 베트남?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하고? 서연아, 너 제정신이니? 그거 딱 사기꾼들 수법이야. 뉴스 못 봤어? 박서연은 정색을 했다. 수진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 그래. 넌 그저 내가 행복해지는 게 배 아픈 거지? 뭐? 배가 아파? 야, 박서연.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누가 누굴 배 아파. 정신 차려.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니? 다 늙은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두 친구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박서연은 자신의 행복을 의심하고 폄하하는 친구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최수진 여사 역시 현실을 외면하는 친구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먹해졌다. 박서연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장 오랜 친구를 밀어냈다. 그 무렵 아들 민준이 주말을 이용해 춘천에 내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과 부쩍 신경 쓴 듯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들떠 보이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다, 아들. 엄마 아주 건강해. 그냥 복지관에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그러느라 그런다. 박서연은 아들에게도 이준호 씨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주책 없는 늙은이로 보일까봐, 혹은 아들이 반대하며 자신의 행복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민주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박서연의 마음속 모든 방어벽이 허물어졌다고 확신한 이준호는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섰다. 그의 부탁은 점점 더 대담하고 절박해졌다. 서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에 큰 화재가 나서 긴급 복구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는데 당장 1,000만 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가 선생님 발밑에 바치겠습니다. 1,000만 원. 박서연은 앞이 캄캄했지만 절망적인 그의 목소리와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인 정기 예금을 해지해 그에게 송금했다. 그 후로는 봄물이 터진 듯했다. 현지 직원이 다쳐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보낼 원단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이 묶였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와서 급전을 막아야 한다. 명목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금액은 점점 커졌다. 박서연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이미 보낸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그가 약속한 함께할 미래라는 환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준호 씨와 그의 긴급한 상황으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결국 은행을 찾아 노후 생활비로 쓰려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들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준호 씨가 곧 한국에 올 것이라는, 이 모든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보내온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춘천의 고급 아파트 사진들을 밤새 들여다보며 그와의 행복한 노후를 상상했다. 그녀가 그 낯선 계좌로 보낸 돈은 이미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늪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서연 선생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갑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베트남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갈 집 보증금만 해결되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살 그림 같은 집을 춘천에 봐두었습니다.
보증금 잔금으로 7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다음 주 항공편으로 선생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천만 원. 박서연은 눈앞이 노래졌다. 이미 대출까지 받아보낼 수 있는 돈은 모두 보냈다.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 함께 살 집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순간 아들 민준에게 손주 대학 등록금을 미리 보태준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빌려볼까, 아니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채라도 알아볼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 결국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노령연금과 주변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 빌린 돈을 합쳐 7천만 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그때였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세차게 울렸다. 아들 민준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박서연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와 추가 대출 심사 부결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은행 측의 착오로 우편물이 춘천 어머니 집이 아닌 서울 아들 집으로 배달된 것이었다. 민준아, 그건 엄마가 다 설명할게. 박서연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많은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날카로운 주궁에 박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아 울면서 이준호 씨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춘천으로 향했다. 민준이 춘천 집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다그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이준호라는 이름과 베트남 섬유 사업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최수진 여사였다. 며칠에 박서연과 연락이 닿지 않고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민준이 왔구나. 서연아, 너 괜찮?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집안의 무겁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최수진 여사에게 민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최수진 여사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스스 하며 가슴을 쳤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준호가 보낸 사진들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이준호의 중후한 사진은 전혀 상관없는 외국의 한 중년 모델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그가 보낸 베트남 공장 사진은 한 여행 블로거의 게시물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었고, 그가 말한 사업체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증거들을, 컴퓨터 화면 속의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이준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제발요.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때렸다. 다시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그의 사진과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기본 프로필과 함께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만이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완벽한 차단, 완벽한 증발. 그 순간 박서연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꿈꿨던 미래, 그녀가 쏟아부었던 5천만 원이 넘는 돈과 덧없이 흘려보낸 시간.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잔인한 진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깊은 상실감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뒤섞인 절규였다. 민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최수진 여사는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춘천의 눈부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한가득 쏟아져 들어왔지만 박서연의 마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겨울의 혹한 속에 갇혀버렸다. 절망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다.
박서연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바깥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탓이라고, 이 나이 먹도록 사람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자책했다. 평생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만 같았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아들 민주는 서울의 직장에 급히 휴가를 내고 춘천에 머물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내 깊은 연민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너무 외면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어머니를 탓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죽을 쓰어 방문 앞에 놓아두고 때로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산책하자고 조르고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가 기운 차리셔야 저도 손주 녀석도 힘을 내죠. 최수진 여사도 매일같이 찾아와 박서연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다툼을 사과하며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섣부른 충고나 위로 대신 그저 곁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박서연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해 경찰서에 함께 갔다.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비관적이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해외 기반의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고 범인을 특정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다. 박서연은 다시 한번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헛된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시간은 더디지만 꾸준히 흘렀다. 박서연은 민준의 도움으로 은행 대출 문제를 어렵사리 정리했고 최수진 여사의 손에 이끌려 다시 노인복지관의 발걸음을 옮겼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의 일을 알까봐 두려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 하나가 박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춘천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 주관,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박서연은 망설였다. 굳이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같이 가봐요. 이건 엄마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죠. 그리고 이제는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요. 교육이 열리는 날 박서연은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하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복지관 대강당으로 들어섰다. 강당에는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비슷한 그늘과 불안감을 읽었다. 젊은 경찰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다양한 사기 수법과 그 특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화면에는 박서연이 겪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한 사기꾼들의 메시지, 도용된 사진, 가짜 서류들이 비쳤다. 박서연은 숨죽여 강의를 들었다. 때로는 가슴이 아파왔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수치스럽거나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가만히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나도 안다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강당 안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 박서연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아주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춘천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고 의암호에서는 눈부신 윤슬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곁에서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직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헛된 환상에 빠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걸음을 내디딜 참이었다. 비록 황혼의 로맨스는 차가운 악몽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녀는 이제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